청소년의 성문화를 좀 바로 알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멘토들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셨을 때 어떤 부분들에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가르칠 수 있고,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멘토분들도 네, 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멘토들이 갖고 있던 그 나만의 지식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그 틀 안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은 사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수정된 순간부터 남자, 여자 성별이 나뉘잖아요. 이런 우리의 그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성별로 시작을 해서 사실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이 사춘기가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발달을 합니다. 호기심도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그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서로 아내와 남편이 이해와 존중으로 자녀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양육하는 이 생애주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성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춘기가 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죠. 네. 많이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뭐 가족 구성원, 특별히 부모님이라던가 학교 선생님에게 잘 물어보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쵸? 우리 멘토분들도 청소년 시기에 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때 막 부모님한테 여쭤보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막 직접적으로 여쭤보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것들은 사실은 뭐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만 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개별적으로 좀 지식을 체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 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일어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는가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동영상이나 포털로 관심사를 좀 많이 검색을 합니다. 제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는 통로는 이제 온라인 동영상의 플랫폼이 1위예요. 그쵸?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호기심을 해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 1위가 네, 온라인 동영상이다 보니까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퍼센티지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청소년들이 그러면 자기가 궁금해하는 성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서 보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나 이제 성인용 영상물에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내가 음란물을 보고 싶어서 검색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사실. 처음에는 우연한 기회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이 좋아라 하는 어떤 게임 있잖아요. 게임을 하던 중에 중간에 광고가 굉장히 선정적인 부분이 많이 뜨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 자기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과학이라든지 그런 검색 코드를 해가지고 보는데 중간에 너무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가 많이 뜨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봐야지라는 것보다는 광고로 노출되는 걸 통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것이 다 보여지게 되고 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음란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순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란물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시기를 지나오면서 한 번쯤 경험을 하고 그래 그때 뭐 볼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 구조상 이런 자극적인 영상물은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잔상이 많이 남아요.
한 번 보고 잊어먹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뇌과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가라는 거죠. 누구나 보는데 뭐 어떠냐. 그리고 또 친구들이 보면서 많이 권해주기도 하거든요. 야, 너만 빼고 다 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본다라고 해서 혼자 보는데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기에는 성 호르몬이 많이 발달하니까 내가 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성욕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라도 푸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이제 많은 이유를 대기도 하죠. 그런데 음란물을 보게 되면은 청소년 시기에 순수함이나 도덕적 기준도 흐려지고 성욕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집착하게 만들죠. 그리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접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하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착점이 바로 성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슈가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던 성범죄자들은 다 똑같이 뭐라고 진술을 하느냐. 범행 전에 음란물을 탐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일관적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제가 음란물을 왜 지금 좀 많이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통해서 왜곡된 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빅터 클라인이라는 박사가 음란물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했는데 먼저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든 호기심으로 보게 된다. 무분별하게 이제 우연하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다 보면 늘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다 보면 이제 다시 자기가 새로운 거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3단계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음란물을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으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4단계는 그것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봤던 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되면 이제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멘토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엠번방 사건의 가해자도 뭐라고 본인 스스로 진술을 했냐면 내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성관념이라는 것은 왜곡된 성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탑재를 했고 또 자기가 똑같이 실현하고자 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이 끔찍한 범죄를 자기는 장난처럼 했던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의 피해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일이 끔찍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범인들이 검거가 됐으니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텔레그램 등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기생했던 엠번방이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많이 기생을 하고 있어요. 결코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엠번방의 피해자들이 사실 60% 정도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제2 엠번방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엠번방은 텔레그램, 지금은 디스코드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미디어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를 추적을 해서 체포를 해보니 10명 중에서 10명이 지금 많은 범죄자 중에서 10명이 중고생이 가해자로 네, 적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마저도 사실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잘못되게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탑재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미 삼아서 용돈벌이로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에 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엠번방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형 기준이 좀 많이 수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사실 다른 거는 선진국 하면서 이것을 선진국화하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판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면 13세 이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3 여성과 뭐 30대, 40대의 성인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채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폭력에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학교 여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저씨 우리 언제 만나요? 뭐 기대가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나 카톡에 메시지를 증거물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성인 남성이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선진국은 최소 16세, 17세, 18세까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법령으로 제한을 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죠. 엠번방 사건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냐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은 됐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성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 예를 들어서 14세와 17세 사이다. 그거는 또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법적으로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저기 다 하나씩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진 것도 맞거든요. 편리해진 것도 맞지만 문제는 뭐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성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폭력과 성매매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련된 것도 91%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SNS를 통해서 성폭력과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건 만남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가면 더 돈을 많이 받아요. 또 돈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현금 다발을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1시간에 뭐 100만 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채팅을 하면서 그 채팅 속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 이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온라인상에서 성매수를 하시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해요. 아주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뭐 아직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이제 유명한 거는 뭐냐면 이제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 틱톡,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메. 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혹을 왜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느냐,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과는 조금의 의견 충돌이 많이 생기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님은 나를 이해를 못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너 공부했니? 학교 숙제했니? 뭐 학원은 잘 갔다 왔니? 막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채팅을 통해서 다가오는 성범죄자들은 우리 학생들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어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니? 또 공부하는데 너무 피곤하지. 야, 좀 쉬엄쉬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은 절대 해주지 않는 그런 달콤한 말을 하면서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렇게 얼마 정도 채팅을 주고받으면 친밀감이 형성이 되겠죠? 네. 그 친밀감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쁜 거를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절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멘토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1대1로 지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나쁜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맨파워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거절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성교육 받았던 거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말아요. 그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 같이 음란물을 보자고 한다. 친구들이 같이 나쁜 사이트에 같이 들어가자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성범죄자를 만나는데 친구들이 같이 나가자고 한다. 이런 식으로 늘 내 옆에 있는 내 친한 친구, 어울리는 친구들이 나에게
유혹을 할 때 아이들이 잘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그거를 그 또래 관계에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도 합당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당당하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절하는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로 알려주는데 나는 재미없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리고 그런 거 자꾸 나한테 보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거 저 학교에서 실제로 저희 기관이 성교육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중점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한 번씩 말해보게 하면서 이 거절 연습을 시켜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가 거절하는 것은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야. 그 친구가 싫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친구가 지금 어떤 나쁜 유혹을 나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자, 같이 보자, 같이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네가 거절하는 거다. 네가 이렇게 거절한다라고 해서 친구 세계에서 네가 왕따가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에 네가 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와 놀아주지 않는다라는 친구는 애초에 친구가 아니다.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단호함이 되게 필요해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또래 관계에서 자기가 혼자 소외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많이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많은 성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한 부분만 이상하게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멘토들은 이 부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신문 기사도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좀 왜곡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연령이 13.6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한쪽만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청소년 건강형태조사 2018년도 거에 제 14차에 나와 있는데 15차에는 요 항목은 조사를 안 했어요.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14차 거 가지고 많이 이제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해본 사람이 체크를 한 거예요. 전체에서 체크한 비율이 5.7%예요. 그 5.7%가 그럼 몇 살에 성관계를 처음 경험을 했니라고 했을 때 평균 연령이 13.6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모두가 13.6세 성관계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팩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13.6세에만 몰입을 하면 이상하게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13.6세에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가 이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경험했다라는 학생들이 5.7%라는 거죠. 비율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훨씬 많아요. 물론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그 중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친구도 네, 0.7% 있기는 하지만 네, 연령으로 봤을 때는 중1보다는 중2가 많고 중2보다는 중3이 많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훨씬 더 퍼센티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오래된 기사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미 2017년부터 우리는 언론에서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은 성교육은 피임교육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어차피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는데 그런데 10대 임신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피임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많이 언론 플레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5살 무렵에 성생활을 시작한다라고 가정하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5살부터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가치관인 거죠.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성숙되는 기관이 바로 생식기예요. 이거 의학적인 팩트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완숙되는 기관이 생식기라고요. 근데 여성애 같은 경우는 20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성관계를 경험하고 또 뭐 출산이나 낙태를 경험했을 때 그만큼 건강상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계속 네가 원하면 할 수 있어. 동의와 허락하면 할 수 있어. 그랬더니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성병에 감염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한마디를 하느냐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사교육을 하는 이런 기관들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무조건 콘돔을 시연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 피임 학회에서 콘돔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했을 때 최고의 피임 확률을 85%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임 반복도 많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남학생들이 정관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여학생들이 난관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궁내 장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경구용 피임약을 먹어야 할까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피임만 강조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콘돔만 찾게 되는데 사실 이조차도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임신하는 확률이 좀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되게 억울해요. 학생들이. 콘돔 썼는데 임신 왜 했냐. 거의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콘돔이 100% 임신을 막아주는 것처럼 왜곡되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이런 티켓을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이 안타깝지만 이 학생들을 이렇게 만든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아마 우리 멘토분들도 이 학생들의 이 티켓을 봤을 때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그렇다라면 그렇게 이제 잘못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했다. 서로 동의와 허락하에서 그럼 그 결과치는 어떻게 되느냐? 네, 학술 자료를 보면은요.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를 했을 때 우울증이 굉장히 높고 자살률도 높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해라, 괜찮아. 야, 너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사실 그 피해는 온전하게 그렇게 행했던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왜 점점 자기네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느냐? 그것이 또 하나가 이제 이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입니다. 네. 아마 우리 멘토분들이 멘티를 만나도 제일 많이 고민을 얘기하는 게 이성교제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이성교제 하고 싶어요. 내 집마다 나 좋아하는 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학교를 많이 나가니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로 교육을 해달라는 거를 많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만큼 학교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주제가 바로 이성교제입니다.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왜 원해?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통계를 낸 건데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설레는 게 좋다. 내 친구들 다 한다. 나 혼자 외롭다. 재미있을 것 같다. 내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추억 쌓기를 하고 싶다. 왠지 뿌듯할 것 같다. 라는 이유입니다. 네. 네. 저희가 있고 1대1로 만나서 체크하게 되면 이게 모두 다 해당이 많이 돼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했어요. 1대1로 만나는
이성교제를 했으면 얼마나 만날까 과연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일주일 미만이 31.7% 일주일 이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 그리고 일주일 안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31.7%가 일주일을 넘겨도 한 달 안에 끝납니다. 한 달 곱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17.9%가 3개월 안에 끝나요. 중학생이 그렇고요. 고등학생은 뭐가 다를까? 고등학생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막 설레이고 만나고 싶고 기념일 선물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알콩달콩한 꿈을 꾸지만 결론은 네 80% 아무리 오래 가도 3개월 안에 끝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잘 몰라요, 사실. 자기가 지금 좋아해서 만나면은 계속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근데 그건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근거리는 감정은 사실 오래가지 않는다,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감정이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사춘기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멋져 보이던 그 남자친구가 내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뭐 나 누구 사랑해요 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데 네 감정 이퀄 사랑은 아니죠. 네 사랑 안에 감정이 포함이 되지만 감정만이 사랑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못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제 한 친구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관계가 지속될까? 그리고 애들이 막 놀리기도 한다.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막 배신감 들었다. 공부 못하게 된다. 네. 그리고 원래 내 친한 친구들, 동성 친구들이랑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졌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나서의 감정이라고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성교제를 할 때는 헤어지고 나서 이런 감정들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그리고 역시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학교 적응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당연히 뭐 성적은 하락이 되겠죠. 네.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에 신경을 안 쓰는 아이들이라도 자기가 성적이 하락된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2019년도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연구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 친구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데이트를 하지 않은, 즉 이성교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리더십이 더 우수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더 우수하며 우울이나 슬픔, 절망감은 더 낮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2학년 3반, 야, 니네는 리더십 진짜 높다. 막 이제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는 막, 야, 대인관계 능력도 우수하니 좋겠다. 막 얘기하고, 우울감 없어, 우울감 없어.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많이 으쌰으쌰 해줘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있는 거니까, 네.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 막 모태솔로라고 얘기를 해요. 나 모쏠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5세에 모쏠이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15년밖에 안 살았다. 생애 주기에서 15년에 모쏠은 없다라고 아이들에게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깨주지 못하면 그걸 깨줄 사람이 없어요. 모쏠이라는 그 이상한 타이틀이 아이들이 이제 옥매어지지 않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는 너희들이 우정이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시기에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가 너희들이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건강한 우정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남사친, 여사친. 그쵸? 네. 친구로 그 친구 관계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알고 친분이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우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청소년 시기엔 건강한 우정이 좋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멘토분들이 학생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이 학생이 이성교제 중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내 보호자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렵지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리지 않았을 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우리 되게 잘 친구를 지내고 있어요라고 이제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게 단둘이 있을 때예요. 단둘이 있을 때에 이제 성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 멘토분들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청소년 시기에 성행동, 성관계 어디서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모르시나요? 네. 우리 소란하고 되어 있는 멘토분 한 분 얘기해 보실래요? 네. 음성을 해제하고. 집. 집. 부모님 안 계신 아무도 없는 집.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학교.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일찍 가요. 그래가지고 뭐 과학실이나 음악실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들락거리지 않는 곳이 있어요. 교직원 남자 화장실. 거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멘토분들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선생님들만 이용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학교에. 거기서도 좀 많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생들 지금 많이 가는 곳 룸카페. 네. 룸카페는 딱 들어가면 매트리스하고 모니터밖에 없잖아요. 룸카페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친구로 서로 만나도 공공장소나 사람들 있는 곳에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너무 밤늦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득이 저녁에 만나야 되는 게 있다면 둘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이제 밝은 데서 만나 그런 업무를 보고 만나야 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빨리 너무 밤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멘토분들이 봤을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청소년들은 이걸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성교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성행동했거든요. 성행동하고 나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력으로 신고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 순간에 동의나 허락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남학생이 이제 여학생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학생이 어이가 없다. 야, 완전 어이없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남학생이 네가 날 먼저 꼬드겼잖아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서로 맞고소를 많이 해요. 지금은. 그래서 자기네들 분명히 사귄다고 하면서 그 순간에 성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서로 이제 성폭력으로 맞고소를 많이 합니다. 이러하니 이런 일들이 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에 동의하고 허락하면 해도 된다라는 교육은 좀 많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스킨십이라는 것은 동의와 허락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의와 허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감정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판단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전두엽은 24세가 돼야지 완성된다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전에는 24세 전에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 판단보다는 감정에 많이 이끌림을 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감정이 똑같진 않죠. 그래서 그 늘 수시로 바뀌는 이 감정에 우리가 이끌려서 동의와 허락의 개념으로 스킨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행동을 하게 되면은 생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생긴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못 지지만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청소년들을 만나셨을 때 아이들이 이런 이성교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거, 또 온라인 그 플랫폼을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대답을 해줘야 될까? 성이 야한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성이 몸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포함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너무 몸에만 집중돼서 몸에 대해서만 교육하는 게 성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우리 멘토분들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초경과 이 폐경 사이는 사실은 확률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날 모든 시간이다. 가임기다. 배란기는 이 확률이 높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임약을 3일 먹었는데 그 정도면 피임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뭐 피임약 며칠 먹고 나 피임된 줄 그러니까 피임이 될 줄 알았는데 임신했다. 이런 학생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구용 피임약을 먹고 피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피임약의 부작용으로는 혈전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또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편의점 말고 콘돔을 살 수 있는 곳은 어딘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편의점 말고 지하철역에도 자판기가 있고 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장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멘토분들이라면. 왜 콘돔을 사려고 하니? 라고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 네가 콘돔 쓸 일 있구나. 어디 가서 살 수 있어. 이런 장소 제공을 하는 역할이 멘토가 아닙니다. 왜 콘돔을 사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가 지금 좀 어떤 안전하지 않은 성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사귄 지 2주 됐다, 3주 됐다.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간다. 얘가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거냐, 안 좋아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라면,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남자친구는 진짜 너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나 보다. 그래서 함부로 안 만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음란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접하다 보면은 학생들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식기 삽입만 안 하면 임신해서 안전할 수 있느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 패팅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생식기 삽입이 안 됐지 내일도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질 외의 사정도 여기는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질 외의 사정은 피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생식기 삽입만 안 하면 임신이 안 돼. 라는 이런 답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만큼 아이들이 이 정도의 만약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혹시 지금 성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피임 도구 뭐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 뭐 써봤어요? 막 이런 거 질문하면은 답변하면 안 되겠죠. 왜요? 그거는 우리 멘토분들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답변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 내가 답변할 의무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청소년 시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이성적인 사고판단 논리적인 거를 관장하는 이 전두엽이 공사 중이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 언제 남자친구랑 성관계 해봤나요? 선생님은 언제 여자친구랑 성관계 해봤나요? 뭐 피임도구 써봤나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근데 이걸 만약에 답변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모르셔가지고 멘토분이 만약에 답변을 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느냐? 멘토분이, 그래, 선생님은 뭐 언제 때 남자친구랑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청소년들을 1대1로 멘토 역할하는 사람이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야기의 본질을 떠나서 멘토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멘토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질문을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영역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때 왜 성관계를 하면 안 되냐? 아까 제가 자료들 보여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멘토와 멘티의 경계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좀
이런 표현이 있어. 아, 예쁘다, 멋지다. 이게 성차별적인 언어냐? 근데 여성 보고 예쁘다 그러고 남성 보고 멋지다 그러는 게 성차별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여자 보고 여자답다, 남자 보고 남자답다 그러면 성차별적인 언어다, 나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답다라는 것도 내가 여성으로서 나다운 거고 내가 남성으로서 나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성차별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근데 여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남성 멘토가 누구 우리 너무 예쁘다 그러면 "헉, 나한테 1대1로 관심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머리 쓰다듬는 거. 이거 안 하셔야 돼요. 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등학교의 이 시기, 청소년 시기에는요, 나보다 조금 연령이 있지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 멘토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그쵸? 자기가 마음속으로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순수하게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학생이 나를 좋아할 수가 있고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어깨를 막 이렇게 만져준다거나가 그 학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킨십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이제 경계를 할 것은 우리 그 이제 안전한 어떤 경계의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주 앉는 게 되게 좋겠죠. 옆으로 앉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특히 이성 간의 멘토 멘티는 옆에 앉지 마시고 마주 앉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걸 꼭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같은 동성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몸이 밀착되기보다는 조금 경계, 즉 내가 손을 허리에다가 이렇게 대면 팔꿈치가 이렇게 이 경계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 좀 지켜주시는 게 안전한 경계입니다. 그런 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도 좀 경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식의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열어줘야 되겠죠. 그쵸? 한데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멘토와 멘티가 서로 SNS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은 시간적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녁 8시까지. 그쵸? 그런 식의 시간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학생들은 이 청소년 시기에는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중독 중에는. 그래서 어, 이분이 나에게 1대1로 뭔가를 잘 지도를 해주고 내가 이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고 거꾸로 막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었을 때 관계 중독으로 아이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선을 좀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네가 어떤 위험에 있을 때는 그 시간 제한은 없다. 제 말 이해하시죠? 이걸 딱 이제 건강하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미리 공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멘토를 만날 때는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너무 좋았는데 일단 이제 기간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래서 우리 멘토분들이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서로 규제하거나 침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삶 하나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관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윤리, 성도덕이라는 거예요.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